자, 오늘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얼굴 보고 수업할 때 어디까지 끝냈냐면 품사, 그쵸? 품사까지 클리어를 하고 숙제를 냈었는데 숙제 잘 풀었나? 잘 풀었으리라 믿고 그거는 나중에 얼굴 보고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잘 각자 푸는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우리가 단어 아직 덜 배웠었어요. 단어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패스하고 좀 더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할게. 자, 쌤이 맨 첫 시간에 문법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 우리 수능 문법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자, 의문 파트랑 그 다음에 단어 파트랑 문장 파트 크게 이렇게 세 개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의문이랑 단어 지금 거의 클리어를 했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문장론, 통사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걸 해볼 거예요. 자, 요거 중에서도 문장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 말은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을 해보라, 개념을 얘기를 해보라 하면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문장이란 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한번 볼게요. 자, 책은 82쪽이고요. 82쪽에 딱 펴보면은 맨 처음에 문장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생소하지? 하나씩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자, 우선 문장의 내용은 어떻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래. 그 다음에 형식 어때? 뭔가 완결된 내용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선 내용은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래. 자, 완결된 형식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문장 끝맺음을 하잖아요. 문장을 쓸 때는. 자, 어떤 것으로 끝맺음을 하죠? 자, 말을 끝낼 때 말을 끝맺는 어떤 걸로 끝맺음을 하죠? 보통은 다, 했니, 했어, 했습니다, 하자 이런 식으로 끝에 어미를 사용하죠.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데 그 어미 뒤에 뭐도 붙여요.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이런 문장 부호들을 함께 씁니다. 자, 이렇게 말을 끝맺는 어미나 문장 부호가 꼭 필요한 거, 요런 게 문장이다 라는 거고요. 자,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얘가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주어랑 서술어는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학생이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냈고 완결하고 있지. 말을 끝맺는 어미 이다를 붙여줬고 문장 보고 점을 찍어줬어요. 마침표를. 그 다음에 최소의 언어 형식인 주어와 서술어를 잘 갖췄죠. 나는 이 주어고 학생이다가 서술어죠. 자, 잘 갖췄으니까 이런 거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문장이다. 이제 알았으면 우리 책에는 지금 없어서 밑에 빈칸에다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문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문장의 구조인데 우리 문장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항상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한데 이 주어와 서술어의 생김새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어는 누가 혹은 무엇이 라는 게 되겠죠. 자,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라는 문장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어찌하다 라는 것은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품사에서 배웠죠. 동사에 해당되겠구나. 자, 어떠하다는 뭐예요? 상태나 모양,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뭐죠? 형용사지.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다 라는 거. 자, 요거 기억날까요?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 체언이라는 말로 배웠고요. 뒤에 이다가 붙었는데 자, 이 이다의 품사적 이름 뭐죠? 조사긴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이다라 그랬지. 자, 서술격 조사이다가 체언 뒤에 붙는 요런 형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동사랑 형용사는 묶어서 뭐지?
용언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 쌤이 용언을 얘기할 때 지지난주에 체언에 대해서 배울 때 용언이라는 것은 서술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서술성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용언, 서술성이 있는 이 용언이 나타났고, 그다음 마지막 무엇이다 라는 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누가 무엇이 이 부분이 주어이고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 부분이 서술어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장의 구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두 번째 볼게요. 문장의 구성 단위, 문법 단위 해가지고 절, 구, 어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 뭔지 짚고 가야 우리가 뒤에 문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우선 절과 구부터 한번 볼까? 절과 구 같은 경우는 국어보다는 영어에서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쵸? 자,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기 때문에 절과 구가 있는데, 자, 절이라는 애는 뭐냐? 구라는 애는 뭐냐? 라면은, 자, 얘네 둘이는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만들어진 형태예요.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다. 여기까지는 똑같네. 근데 어절이 뭐야? 어절?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답안을 3어절로 쓰시오, 2어절로 쓰시오 이런 서술형이 많았잖아. 그치? 자,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덩어리라고 보세요.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거 몇 어절일까? 나는 너를 좋아해. 자, 몇 어절이에요? 띄어쓰기 단위로 세워보세요. 세 덩어리지? 이런 게 3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절, 두 개 이상의 덩어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를 절과 구라고 하는데, 자, 어디서 갈리냐면은 절은요,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 네, 주어랑 서술어를 가진 건 문장이랬잖아요. 근데 절이 왜 또 가지고 있죠? 맞아요. 문장과 절은 둘 다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구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절과 구를 비교했을 때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다라는 것은 공통적인데 반해서 주어 서술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 절과 문장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비교를 했을 때 절과 문장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절과 문장은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둘은 왜 다르느냐? 아까 문장은요, 완결된다 그랬지. 말을 끝맺는단 말이야. 하나의 문장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절은 특이하게 주어랑 서술어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문장으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주어랑 서술어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문장의 역할까지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 자, 절의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은 절은 나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나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여기에서 쌤이 어디를 괄호쳐서 묶어볼 거냐면 쭉 이렇게. 비가 오기. 자, 여기까지만 한번 묶어볼게요. 비가 온다. 비가라는 주어가 있네. 온다, 오다라는 서술어가 있네. 그렇다면 문장일 텐데 주어랑 서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다른 문장 안에 마치 안겨서, 끼어있듯이 안겨서 존재하는 이런 문장 성분처럼 존재하는 이런 애들을 바로 절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죠? 뭔지? 자, 문장과의 차이점이에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지만 다른 문장 안에 안겨가지고 마치 문장 성분인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절 뒤에 가면 배울 거지만 이런 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마치 비가 오기라고 해서 명사처럼 보인다 해서 명사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절 하나만 더 볼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자면 색이 화려한 꽃이 피었다. 자, 이런 문장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쌤이 어디다가 괄호를 칠 거냐면 여기 색이 화려한. 자, 여기다가 쳐볼게. 자, 색이라는 주어가 있고 화려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다른 문장 안에 안겨서 문장 성분인 것처럼 기능하는 절이라는 아이인데 이번에 얘는 어떤 절일지 한번 볼까? 자, 색이 화려한 얘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지? 뒤에 오는 꽃이라는 채연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채연을 꾸며준다. 얘는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잖아. 아, 얘는 관형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쉽죠? 자, 이런 게 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구는 어떤 예시가 있느냐? 얘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이긴 했는데 주어랑 서술어는 없대.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방학은 즐거웠다.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방학은 즐거웠다. 여기서 자, 어디다 괄호를 칠까? 첫 방학 이렇게 해볼까요? 첫 방학은 즐거웠다. 방학은 방학인데 처음 맞는 방학이래.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지.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주어와 서술어는 없네요. 그쵸? 자, 요런 애들을 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구는 구인데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첫 방학이라니까 명사의 역할을 한다 해서 얘는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나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요? 자, 나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자, 여기를 괄호를 쳐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무슨 구일까? 자, 아주 열심히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죠. 덩어리가 모였는데 주어 서술어가 없으니까 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구일까? 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대. 공부하다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절과 구, 그 다음에 문장, 어절 이런 것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 가볼까요? 83페이지 가면 자, 여기 가니까 이제 첫 번째 맨 위에 문장 성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문장 성분. 표가 있는데 표가 지금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문장 성분이란 게 뭐냐면은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나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야. 어떻게? 좀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마치 우리가 품사 분류하듯이, 단어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3개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주 성분, 그 다음에 부속 성분, 마지막 독립 성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눴네요. 자, 주, 부속. 야, 이것만 봐도 메인이고 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인은 빠지면 안 돼. 쩔이는 조금 빠져도 돼. 이런 뜻이죠. 자, 우선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이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 뼈대, 문장의 뼈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4가지가 있네. 주어랑 서술어랑 목적어랑 보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요 4가지는 빠지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속 성분이라는 건데 얘네들은 빠져도 돼. 왜냐? 부속적인 거니까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주성분을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성분들이다 라는 거죠. 굳이 없어도 되는 남을 꾸며주는 성분들,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 볼게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요 위에 것들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 애인데 딱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독립적이라는 거야. 자,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 주성분과 부속성분, 얘네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인 성분이다 라는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은 꾸며주고 꾸밈을 받고 하는 관계가 있지만 얘네는 혼자서 그냥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어 요거 한계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씩 이제 이 7가지를 자세히 뒷장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페이지에 여러분들은 83쪽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주성분이라고 해서 먼저 주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주어, 주성분은 문장의 기본적 뼈대, 골격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맨 먼저 주어를 보니까요. 문장에서 동작,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자,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동작은 이때 뭐 동사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상태는 뭐예요? 형용사 얘기한 거 알 수 있겠죠? 자, 동사나 형용사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바로 주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의 형성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실현 형태라고 해서 표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다가 번호 매겨가면서 눈에 잘 보이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의 형성 방법 1. 자, 주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문장 안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자,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죠? 체언 뒤에 주격조사가 붙어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쌤은 조금만 더 보충해볼게. 자, 체언이나 아니면 체언의 구실을 하는 말 뒤에 주격조사가 붙는 거. 자, 이렇게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주격조사 이 가라든지 이것의 존대어인 그 높임법인 깨서라든지 혹은 간혹가다 에서라는 주격조사도 존재를 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맨 처음에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자, 예시를 한번 보면은 옆에 수지가 1등이다 그랬죠. 수지가 1등이다 할 때는 주격조사 이 가가 사용됐네. 아, 그렇게 뒤에 체언 뒤에 가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얘가 그 문장 안에서 주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새 책이 좋다 할 때도 새 책이라는 체언 뒤에다가 이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있죠. 아버지께서 오셨다. 자, 아버지라는 체언 뒤에 깨서라는 높임 표현에 그 주격 조사를 붙여서 주어임을 나타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 에서라는 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자, 에서는 뭐냐면 좀 우리 에서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부사어 같지 않아요? 그쵸? 뭐뭐에서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자, 이럴 때 보면은 부사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왜 주어의 주격 조사에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한번 화살표 빼서 적어볼게요. 자, 원래는 얘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만 특별히 주격 조사로 사용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주어가 조직이나 단체일 때 이때는 이 가를 붙이지 않고 에서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도 예시가 있네. 책에도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뭐뭐뭐뭘 했다라고 할 때 요게 주어를 나타내는데 이때 정부라는 이 주어가 조직 단체 정부일 때는 에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뭐 행사를 주최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조직, 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에서를 사용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원래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어 나올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형성 방법은 이런 거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있을 거야. 자, 책에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붙는 거 이것만 나왔는데 쌤은 왜 체언 구실을 하는 말까지 붙였냐. 자, 이런 경우는 예시를 하나 더 적어줄게요.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영희가 거짓말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아이고 길지.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봐. 주어 어딨지? 이렇게 길쭉하게 해볼까? 자, 영희가 거짓말을 해왔음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자, 이만큼이다. 주어라고 봅니다. 자,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이 전체가 주어임을 나타내 주는데 얘가 어떻게 체언입니까? 그치? 얘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셋 중 하나인데 이렇게 길다란 명사, 대명사, 수사는 없어요. 자, 얘는 뭐라고 하느냐? 체언은 아닌데
체언의 구실을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언의 구실을 하는 말, 어떤 얘는 종류 이름이 뭐냐면은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절과 구 했었잖아. 영희가라는 주어 있고 해왔다라는 서술어가 있네.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데 독립해서 문장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 안에 안겨서 문장 성분처럼 사용되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절이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절이구나.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지? 명사의 역할을 하네. 해왔음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라는 체언구실을 하는 말이 들어와서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그 예시도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 방법 갈게요. 형성 방법 2.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죠? 체언 뒤에 보조사가 붙을 때이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쌤은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말이라고까지 보충을 할게요.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말 뒤에 이번에는 보조사가 붙을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조사 지난 시간에 그 품사를 할 때 조사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보조사, 보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 뒤에 붙어서 다른 말들을 도와주면서 여기저기 갖다 붙을 수 있다. 위치에 제약이 별로 없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성격을 가진 이런 보조사 기억나죠? 자, 이런 보조사들 어떤 종류들이 있었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아니면 붙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보조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또 주어의 역할을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예시 한번 보세요. 미나는 예쁘다 그랬는데 미나도 예쁘다도 가능하죠. 미나만 예쁘다 이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이것저것 갖다 붙어가면서 주어도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형성 방법. 자, 마지막은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말 뒤에 체언이나 아니면 체언구실 하는 말 뒤에 이번에는 조사가 생략됐습니다. 자, 쌤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조사가 생략된 경우 자, 뒤에 주격조사나 보조사 아무것도 안 붙여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시를 하나 보면은 성규가 대학에 합격했니? 자, 원래는 성규가 대학에 합격했니? 라고 해야 되지만 가를 생략을 해봤어요.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 해도 이 성규라는 애는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어도 여전히 주어가 가능하다. 즉 주어는 세 가지 형성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두 번째는 체언 뒤에 보조사, 세 번째는 체언 뒤에 조사 생략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끝이 났습니다. 주어는 요거 세 가지 1, 2, 3번 번호 붙여가면서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성분, 문장의 주성분 한번 볼게요. 뒷장에 넘어가면은 84페이지에 자, 두 번째 성분은 서술어가 나오죠. 자, 서술어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서술어. 자, 얘는 문장 안에서 아까는 주어라는 애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표에 5가지가 있어요. 다 알 필요 없고 쌤이 찝어주는 세 가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서술어는 요런 애들인데 형성 방법으로는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자, 형성 방법 1. 첫 번째는 용언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를 한 번에 한번 묶어보세요. 우리 요거 2개 묶어서 용언이라고 했잖아. 요거 한 번에 묶어서 1번 용언 이렇게 앞에 왼쪽에 빈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 용언은 동사, 형용사는 서술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뒤에 동사, 웃다라든지 형용사 예쁘다라든지 요런 애들이 오면은 요 통째로 그냥 이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자, 형성 방법 두 번째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형태입니다. 자,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우리 표에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경우 철수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학생이라는 체언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요거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두 번째로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쭉 내려가서 맨 밑에 칸 보세요. 여기다 서술절에다가 3번을 적어주세요. 자, 3번 서술절. 자, 우리 아까 절 배웠어요. 절 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절은 아까 뭐라 그랬지? 주어랑 서술어가 있음에도 문장이 되지 못하고 다른 문장 안에 안겨가지고 그 문장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는 거, 그런 애들을 절이라고 했는데, 절 중에서 서술절이 뭐냐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라는 겁니다. 다른데 안기긴 안겼는데 어떤 식으로 안겼냐면 서술어의 역할로 안겼어. 자, 예시를 한번 보면은 수지는 다리가 길다. 자, 보세요. 수지는 다리가 길다. 자, 여기에서 서술절을 한번 찾아서 괄호를 친다면 다리가 길다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괄호를 치니까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여. 수지는 요게 바로 주어가 되겠고 다리가 길다 요거 통째로 서술어가 되는데 얘 성분이 뭐죠? 다리가 길다라는 요 서술어 안에서도 주어와 서술어로 나뉘지. 자, 요런 애들을 절이라고 하고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인데 주로 문장의 제일 뒤에 오죠. 형성 방법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용언 그 자체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 생김새 그대로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나는 학생이다와 같은 형태로 그 서술어를 만들기도 하고, 세 번째 서술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지는 다리가 길다 해서 다리가 길다라는 절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지는 이라는 주어의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서술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어까지 봤고,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목적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는 문장에서 을룰이 붙는 거 목적어다 이렇게 봤었죠. 간단해요. 목적어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애를 얘기하느냐. 우리 지금 서술어에서 어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냈잖아. 자, 서술어에서 나타내는 동작과 상태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술어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자, 부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뭐죠? 노래지. 부르긴 부르는데 뭘 불러? 노래를 불러라는 겁니다. 자, 얘는 역시 세 가지로 형성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표에 세 가지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형성 방법 1번 얘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목적격 조사를 붙인다. 자, 우리 역시 책에는 체언밖에 안 나와 있지만 쌤 요거까지 적을게요. 체언 구실하는 말, 체언 구실하는 말 요거 뒤에 뭘 붙이냐면 목적격 조사 을을, 우리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을이라는 게 붙으면 목적어라는 거 많이 봤었으니까. 자, 체언이나 체언 구실하는 말 뒤에 우리 아까 체언 구실하는 말 명사절 같은 거 있었죠? 자, 이런 것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는 형태가 첫 번째 형성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해서 노래 뒤에 를 이 붙었죠. 체언 뒤에 를 이 붙은 형태로 목적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 이번에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다가 보조사를 붙인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주어의 형성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보조사를 붙이는데 아까 봤던 는, 도, 만까지, 마저, 조차, 부터 이런 애들 보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를 나타내 주는데, 자, 근데 목적어는 무조건 을이다 라고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은 보조사가 붙었을 때 볼게요. 예시를 보면 수지는
춤도 춘다 이렇게 볼까요? 자, 수지는 춤도 춘다에서 수지는 요게 바로 주어가 되고 춘다, 추다라는 게 서술어가 되는데 그럼 춤도는 뭘까? 자, 을을 집어넣어 보세요. 수지는 춤을 춘다. 가능하지. 그럼 얘가 목적어라는 거야. 목적어인데 원래 목적어인데 뒤에다가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 라는 뭔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서 보조사 도를 집어넣은 것 뿐이지 얘 역시나 계속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목적어구나. 자, 그 다음 마지막 목적어 세 번째는 약간 예상이 가죠. 아까 우리 주어를 봤을 때랑 구성이 똑같아. 자, 이번에는 채연이나 채연굿이라는 말 뒤에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구나. 자,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채연 단독이라고 나와 있네. 조사가 생략되었으니까. 자, 요런 경우가 또 있네. 그래서 성규는 딸기를 좋아해 그랬어요. 딸기를 이라는 거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성규는 딸기 좋아해 해도 채연만 놔두고 뒤에 이제 조사를 생략해 버려도 여전히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3개였네요. 채연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거나 채연 뒤에 보조사 붙거나 채연 뒤에 조사를 생략하거나 이렇게 3가지 로곡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성분 보고 있는데 주성분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밑에 가보면은 보어 1개가 남았네. 자, 보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비해서 보어는 조금 덜 익숙한 그 말입니다. 자, 보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2개의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2개의 문장 성분 한번 줄거볼래요?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2개의 문장 성분. 이게 뭐냐면은 자, 줄 긋고 밑에 적어보세요. 이것은 주어와 보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개의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니까 보어겠네.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 2개 중에서 주어 제외한 게 얘가 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랑 보어라는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아, 그렇구나.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주어랑 보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편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어라는 것은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일 때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보어라는 것은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일 때만 나오는 A입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좀 잡히죠? 자,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영희가 선생님이 되었다. 자, 이거 보세요. 영희가 선생님이 되었다. 자, 맨 처음에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되다가 서술어네. 맞네. 자, 그렇다면 이 되다는 주어랑 보어가 필요한 아이인데 주어 어디예요? 맨 앞에 있네, 당연히. 그렇다면 주어 아니고 서술어 아닌데 뭔가 주어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중간에 껴있다? 아, 얘가 보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어도 3가지의 형성 방법이 있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형성 방법 1. 자, 첫 번째는 채연 뒤에 역시나 똑같아요. 채연이나 채연굿이를 하는 말 뒤에 이번에 뭐가 붙었냐면 복격 조사 이가라는 애가 붙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가라는 건 주격조사에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복격조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지금 여기 주어랑 보어가 헷갈렸다라는 그 이유가 둘 다 이가가 붙었잖아. 둘 다 조사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 찾을 수 있지. 왜냐면 되었다라는 것의 주체는 뭐지? 영희니까 이게 주어구나. 자, 그렇다면 주어랑 비슷한데 중간에 껴있는 거 얘가 보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어의 형성 방법은 채연이나 채연굿이라는 말 뒤에 복격조사 이가를 붙이는구나. 자, 영희가 선생님이 되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 예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의 예시를 보면은 철수는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그랬죠. 되다, 아니다가 붙었네. 자, 아니다라는 서술어에다가 철수는 이 주어인데 주어랑 비슷하고 중간에 뭐가 껴있는 가수가 라는 놈이 바로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언 뒤에 보조사가 붙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주어랑 목적어 볼 때랑 완전 똑같죠. 자, 체언이나 체언구시를 하는 말 뒤에 이번에는 보조사가 붙을 때 보조사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사는 보어 자리에도 와서 붙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가 두 가지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보면은 너는 친구도 아니야. 너는 친구도 아니야. 자, 역시나 서술어 아니다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너는 이라는 주어를 빼면 나머지 남는 하나 친구도 라는 애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죠. 보조사 도가 붙어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이제 너무 익숙하다 그치? 뻔하지. 이번에는 조사 생략이겠구나. 계속 나오죠. 자, 이번에는 체언이나 체언구시라는 말 뒤에 조사를 생략해서 이 체언 단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책에는 민들레 홀씨 되어 라는 게 있어요.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가 아니라 가를 둘 다 빼버렸네. 앞에 가는 주격조사고 그 뒤에 가는 보격조사겠지. 자, 역시나 그 서술어는 되다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애들도 역시 보어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죠. 영희가 선생님 되었다.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되다라는 서술어가 나왔고 영희가는 주어이니까 이때 선생님이라는 애가 보어일 텐데 뒤에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이 조사를 생략해 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보어도 이렇게 똑같이 3개의 구성을 띠고 있군요. 자, 형성 방법 3가지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주 성분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에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옆에 중간에 낀 놈이 보어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85페이지 가서 부속 성분 나머지 볼게요. 자, 부속 성분이라는 것은 주 성분을 뭐 하는 역할이랬지? 주 성분을 수식하는 애들이랬어요. 수식하는 역할. 자,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애들을 부속 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품사에서 수식, 다른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 자, 그런 다른 성분을 수식해주는 그런 품사 2가지 있었는데 뭐였지? 관형사랑 부사잖아. 자, 그래서 그 관형사랑 부사의 역할을 문장에서 하는 애들을 관형어랑 부사어다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부속 성분에는 2가지가 있겠네. 자, 첫 번째는 관형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사어라는 애가 있겠구나. 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역시나 관형사랑 똑같아. 체언을 수식합니다.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애들은 부사랑 기능이 똑같이 누구를 수식해요? 용언을 주로 수식하지만 다른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자기랑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수식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을 부사어다 그러는 거죠. 자, 관형어랑 부사어. 자, 이런 애들은 각각 어떤 형성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는 지금 표를 보니까 관형어는 4가지의 형성 방법이 있고 부사어는 5가지의 형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쌤은 각각 3개씩만 볼 거예요. 관형어 3개, 부사어 3개 이렇게 3개만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주성분 할 때랑 마찬가지로 부속 성분도 같이 앞에 1, 2, 3번 그 번호 매겨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형성 방법 관형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성 방법 1. 자, 1번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관형사 단독. 얘는 너무 당연하지. 당연히 관형사, 원래가 생겨 먹은 게 관형사의 모양이라면 당연히 문장에서 관형어, 체언수식을 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예를 한번 볼게요. 미나가 새 옷을 입었다. 자, 새 옷이라고 했을 때 체언을 꾸며주는 이 새라는 놈은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관형사이자 문장에서의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얘 원래 품사의 이름은
관형사인데 문장에서의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관형사 단독. 너무 당연하다. 관형사니까 당연히 관형어 역할하지. 자, 두 번째는 그런데 2번과 3번을 보자면은 우리 2번과 3번은 관형사가 아닌데 원래 남을 꾸며줄 자격이 없는 애들인데 임의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게 돼요. 자, 어디다가 2번을 정리하면은 자, 두 번째 칸에 있네.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 해볼까?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 자, 보세요. 원래 채연이라는 애는 남을 수식해줄 수 있습니까? 채연이라는 애가 다른 채연을 수식해줄 수 있어요? 원래 이 채연이라는 애는 남을 수식할 자격이 없는 애야.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나도 남을 꾸며주고 싶다.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나? 했을 때 이 관형격 조사 의가 손 번쩍 들고 야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지. 내가 너의 뒤에 붙으면 너도 마치 다른 관형사들처럼 관형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도와줄게 해서 붙은 게 요거 전체가 다른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의 모양새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철수는 수지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네. 자, 수지의 노래라는 예시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체언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요 통째가 노래라는 체언을 꾸며주지. 자, 원래 수지 생김새 한번 보세요. 자, 수지 생김새는 채연이야. 얘는 남을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의라는 애가 붙어줌으로써 수지의 요거 통째가 노래라는 체연을 꾸며줄 자격이 생겼죠. 자, 요런 애들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떤 관형어의 기능이 없는 애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지. 자, 세 번째는 쭉 보면 우리 책에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마지막 거.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붙여볼까요? 용언의 관형사형. 자, 여기에다가 3번을 붙여보고 쌤은 요거를 풀어서 한번 적어볼게. 자,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다. 이렇게 풀어서 적어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밑에 적혀있네.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니은이나 는이나 리을이나 던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용언 어간 뒤에 요런 애들이 붙어주면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자, 원래 용언이라는 놈들은 남을 꾸며줄 수 없지, 그치? 뭐 예쁘다, 먹다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어떻게 남을 꾸며줘? 이런 애들이 남을 꾸며줄 수 있으려면은 뒤에 내가 도와줄게 관형사형 어미 요런 애들이 붙었을 때만이 남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수지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자, 예쁜 목소리라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쁜이라 그랬어. 원래 얘 생김새 뭐지? 원래는 예쁘다 였는데 이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다가 뭐가 붙었지?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어미인 니은이 딸랑 붙어버렸지. 자, 얘네가 붙음으로써 목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원래 관형사가 아니라서 남을 꾸며줄 자격이 없던 이런 두 아이들이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나 관형사형 어미 요런 애들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관형어 형성 방법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형성 방법 첫 번째는 당연히 원래 관형사 생겨 먹었으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고 관형사가 아닌 애들도 뒤에 요런 애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어의 모습을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관형어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해서 부사어 볼게요. 부사어도 똑같아. 완전 내가 방금 말했던 거랑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자, 부사어는 아까 이 체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부사어는요,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형성 방법 얘랑 똑같지? 당연히 원래 생겨 먹은 게 부사라면 당연히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원래 부사니까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하나 보자면은 우리 첫 번째 부사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1번 하면 되겠죠? 부사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1번. 짜장면을 매우 자주 먹는다 그랬어요. 짜장면을 매우 자주 먹는다. 자, 여기서는 부사가 2개 나왔네. 먹다라는 용어는 수식해주는 자주라는 애가 먼저 첫 번째 부사이고, 그 다음에 또 자주라는 부사를 또 한 번 수식해주는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는 이 매우도 역시 부사네요. 자, 이렇게 부사가 2번 나왔고, 품사 이름으로서는 부사이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부사어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부사 단독은 당연히 원래 부사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면 아까 우리 관형어랑 마찬가지로 똑같아. 2번, 3번에는 부사가 아닌 애들이 부사의 역할을, 다른 애들 도움받아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느냐? 자, 둘째 칸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있죠.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얘는 좀 많아요. 에게, 에서, 와, 과, 아니면 으로, 로 이런 것들이 붙어줬을 때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체언 뒤에 체언이라는 애는 아까 봤듯이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사어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애를 꾸며줄 수가 없잖아. 얘는 그냥 명사일 뿐인데. 그런데 나도 부사처럼 다른 문장이나 다른 부사나 관형사나 용언 같은 것들을 꾸며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도와줄게. 부사격 조사 요런 애들이 붙어주면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만 마치 원래 부사어였던 것처럼 다른 뭐 동사라든지 다른 용언 요런 애들을 꾸며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어디냐면은 우리 표에서 세 번째 체언 단독 부사 플러스 보조사 요건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요. 표에서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용언의 부사형이라는 부분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 해줍시다. 용언의 부사형 거기 동그라미 3번. 쌤은 그 밑에다가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용언 어간에다가 이번에는 부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 또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부사형 어미 어떤 게 있냐면은 개, 이, 아서, 듯, 도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붙어줬을 때 원래 용언, 어간, 용언이라는 애들은 남을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뒤에 이 부사형 어미 이런 애들이 붙어줌으로써 나도 드디어 이렇게 같이 붙었으니까 다른 애를 꾸며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위에 거 예시를 안 봤었네. 자, 요거 보고 나서 한꺼번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언이나 용언, 어간처럼 원래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뒤에 부사격 조사나 부사형 어미 같은 애들이 붙어줌으로써 지들도 같이 부사어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아까 여기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예시 어떤 게 있죠?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수지는 철수와 친하다. 자, 수지는 철수와 친하다. 자, 아까 전에 부사격 조사 와, 과 요게 쓰였네. 자, 그래서 철수라는 애는 수지가 친하긴 친한데 누구랑 친해? 철수와 친하다라는 겁니다. 자, 친하다라는 이런 용언을 꾸며주기 위해서 철수와라는 애가 붙었는데 원래 철수라는 놈은 원래 이런 체언은 남을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와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줌으로써 얘 전체가 부사어가 되어서 남을 꾸며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 붙은 예시는 수지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자, 여기 있네. 자, 짧게 잘랐다. 자, 이걸 봤을 때 원래 짧게 라는 것은 원형이 뭐죠? 짧다, 짧다. 자, 짧다에서 짧다의 어간인 짭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짭. 여기다가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자, 원래 짤다라는 애는 남을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개가 붙어줌으로써 이 잘났다, 자르다라는 용언을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형어랑 부사어는 똑같은 구성으로 세 가지 형성 방법이 있었고요. 자, 첫 번째 형성 방법들은 원래 생겨먹은 그 자체, 생김새 그 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뒤에 밑에 2번, 3번들은 원래 그렇게 안 생겼지만 다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속 성분이 끝났어요. 한 장에 이렇게 끝이 났고, 자, 나머지 남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독립 성분 하나 남았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는 뭐 별게 없어. 자, 독립 성분 내려가 보면 85쪽 아래쪽에 있네요. 자, 여기는 독립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딱 독립이잖아. 대한독립 만세 할 때 그 독립이에요.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성분입니다. 누구를 꾸며주거나 꾸밈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감탄사 있지. 자, 형성 방법 중에서 1번 감탄사, 그 다음에 2번 바로 밑에 있는 체언 플러스 호격 조사 있죠? 그거 두 개만 알면 돼요.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어. 자, 이렇게 감탄사랑 체언 뒤에 호격 조사 붙는 이런 형태. 자, 우리 저번에 그 품사 공부하면서 감탄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감탄사 당연히 혼자서 독립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어머나 내가 합격했네 라는 거죠. 자, 어머나 내가 내가 합격했네 라고 하면서 어머나 해서 쉼표와 함께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감탄사의 예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체언 플러스 호격조사인데, 호격조사는 누구를 부른다 라는 뜻이야. 부를 호자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 민이야, 영수야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얘기해요. 자, 여기 계속 수지가 등장하네. 자, 수지야 라고 했을 때, 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콤마를 통해서 혼자서 독립을 할 수 있고요. 수지라는 체언 뒤에 누구누구야 라는 호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옛날에 그 품사를 얘기를 할 때 감탄사는 이런 것도 되지만 부름도 가능하다 그랬어. 누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네, 아니요 대답할 때 그것도 감탄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지야 라고 부르는 건 왜 감탄사가 안 되나요? 했을 때, 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줬지. 수지야는 누구를 부르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체언 플러스 호격 조사였다고. 그래서 이 수지야는 감탄사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 성분까지 모든 문장 성분을 마쳤습니다. 자, 마쳤는데 우리는 맞춰도 마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앞장으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84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84쪽 가면은 맨 위에 날개 부분에 본문 말고 날개 부분 보면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우리 84쪽에 지금 서술어라고 해서 그거 옆에 지금 뿌리 깊은 개념이라고 해서 날개 부분 있죠? 거기 맨 위쪽에 보세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요거를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서술어 다 했는데, 자, 이게 왜 나오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서술어는 문장의 맨 끝에 와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노을이 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노을이가 주어고 붓다가 서술어인데, 자, 이 붓다 서술어에서만 먼저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서술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붓다라는 애는 문장을 만들려면 이거 가리고 자기 혼자서는 안 돼. 그치? 붓다, 뭐가 붉은지 모른단 말이야. 자, 뭐가 붉은지 그 주체를 나타내줘야 된다. 아, 붓다라는 서술어는 주어가 꼭 필요한 아이구나. 자, 주어라는 한 자리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 이 붓다는 한 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서술어가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성분 몇 개인가에 따라서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까지 갑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 한번 볼게요.
한 자리 서술어 한 번 더 볼까? 자, 눈이 내린다 있네. 눈이 내린다. 자, 내리다라는 서술어는, 자,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눈이라는 주어를 빼버리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뭐가 내리는지 그 주체가 있어야 돼. 아, 얘도 역시 주어가 꼭 필요하구나. 한 자리 서술어, 주어가 필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자리 서술어는 어떤 거 있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사랑하다, 사랑한다라는 서술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서술어는 우선 나는이라는 주어 빼보세요. 너를 사랑해. 누가 너를 사랑하는지 들어가야지. 아, 그럼 주어는 꼭 있어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 너를 한번 빼볼까? 나는 사랑해.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대상을 지칭하는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랑 목적어 두 개를 꼭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얼음이 물이 되다 라는 예시도 있네. 얼음이 물이 되다. 자, 되다 라는 서술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되다 아니다 보어에서 봤었죠. 자, 되다. 일단 얼음이라는 주어 한번 빼보세요. 물이 되다. 예, 뭐가 물이 됐는지 주체가 안 나왔네. 아, 얘도 역시 주어가 꼭 필요한 애구나. 그 다음에 물이 되다 해서 물이를 한번 빼보세요. 얼음이 되다. 뭐가 됐는지 안 나오잖아. 꼭 필요하단 말이야. 문장이 안 돼요. 그쵸? 얼음이 되다라고 하면 뭐가 부족해. 그래서 물이라는 보어가 얘도 꼭 필요하네. 그렇다면 되다는 주어랑 보어를 꼭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어 얘기할 때 되다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꼭 필요로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두 자리 서술어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게 있었는데,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잘 보세요. 나는 너와 다르다.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다르다라는 서술어를 봤을 때 우선 나는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되지. 너와 다르다. 누가 너랑 다른데 주체가 필요해. 우선에 첫 번째로 다르다라는 그 서술어는 주어가 필요로 하구나. 주어를 필요로 하는구나. 자, 알겠고 그 다음 너와 보세요. 자, 너와라는 애는요. 지금 문장 성분으로 보자면은 부사어잖아. 그치? 자, 부사어인데 누구와 과가 붙으면 부사어라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빼볼까? 나는 다르다. 뭐지? 누구랑 다르다는 거야? 그 대상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나는 다르다. 말이 안 돼. 그러면 얘도 꼭 필요하구나 라고 결정하려는 찰나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자, 부사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부속 성분이었잖아. 그치? 부속 성분인데 얘는 왜 꼭 필요한 거야? 부속 성분 아까 쌤 다 빼도 된다며. 관형어나 부사어는 남을 꾸며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아니라며.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빼도 상관없다며. 근데 여기서는 부사어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얘를 뭐라고 하느냐? 부사어라서 꼭 필요한 애는 아닌데 여기서는 특별히 필요해.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사어야 라고 해서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별표 치세요. 여기 밑에 보면은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나오는데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다르다라는 서술어는 보니까 주어랑 부사어가 꼭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긴 한데 아까 부사어는 꼭 필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 맞아, 얘는 근데 꼭 필요한 애야. 이런 애들을 필수적 부사어야 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필수적 부사어랑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 끝났고 무려 세 자리까지 있습니다. 세 자리짜리 여기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자, 주다라는 서술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 나는 수지를 동생으로 삼았다. 자, 삼다라는 서술어가 또 나옵니다. 자, 주다라는 서술어, 삼다라는 서술어. 요거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우선 하나씩 한번 빼보세요. 생략이 가능합니까? 자, 나는 주어를 빼면 안 되지. 얘는 주어가 꼭 필요하네. 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책을 주었다. 자, 형에게 요거부터 볼게요.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자, 형에게 지워보세요. 나는 책을 주었다. 누구한테 줬는지 안 나오잖아. 자, 주다라는 서술어는 누구한테 줬는지도 꼭 필요합니다. 에게가 붙으면 부사어인데 꼭 필요한 부사어니까 이름이 뭐죠? 필수적 부사어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책을 이라는 목적어인데, 자, 목적어도 꼭 필요한지 한번 빼볼게요. 나는 형에게 주었다. 뭘 줬는지 대상이 안 나왔네. 목적어도 꼭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이 주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세 개 다 필요로 하는 세 자리, 무려 세 자리 서술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삼다라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삼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우선 필요로 했고요. 수지를 이라는 목적어 빼보세요. 나는 동생으로 삼았다. 누구 동생으로 삼았는지 대상이 안 나왔네. 그럼 얘도 꼭 필요하구나. 자, 동생으로, 으로라는 애가 붙으면 부사어인데 요거 한번 빼보세요. 나는 수지를 삼았다. 뭘로 삼았는지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구나. 필수적인 부사어. 여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삼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적 부사어라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해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밑에, 날개의 바로 밑에 보면은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쌤이 소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서술어들 있잖아. 자, 다 용언들이잖아요. 동사 형용사들인데, 자, 이런 애들 어떨 때는 한 자리 서술어고 어떨 때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알 거예요. 가다라는 서술어, 가다라는 용어는 어떨 때는 한 자리로, 어떨 때는 두 자리로 쓰인다 해서 언제나 그 서술어의 자릿수가 고정된 것만은 아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 방금 얘기한 거 예시 보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혼자서 시간 들여서 공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랑 이렇게 같이 본 거 혼자서 꼭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좀 이따가 문학이랑 다른 비문학에서 한번 보겠습니다.